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이번 시간은 테마주의 실제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많이 들으시죠? 이야기들은 뭐 재료와 관련된 테마, 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테마주라고 하는 것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주요 테마에 따라서 혹은 스팟성 테마, 단기성 테마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그게 정식으로 테마로 뭐 편입이 된다, 혹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인정하는 테마, 뭐 이런 형태도 있긴 하지만, 인물 테마라든가 아니면 숨어 있는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뭐 대다수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스스로의 어떤 그룹을 만들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테마주는요, 실제로는 재료로 인한 수급. 네. 근데 수급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거에서 움직이죠? 수급은요, 어떤 유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뉴스라든지 아니면 수급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그 예를 들면 가격을 뭐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킨다든가, 이런 수급의 비정상적인 혹은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움직임들, 거기에다가 그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심리, 이 순서가 세 개가 합쳐지긴 하지만 순서가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재료에서 수급에서 심리,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고, 재료를 마련하고 나서 심리가 움직이고 나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순서 자체는 뭐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재료와 수급과 심리, 이 세 가지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사실인 거죠. 예. 테마주의 본질은 사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재료가 나왔을 때 수급이 유입되고, 그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건 사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확산됩니다. 예, 그렇죠? 약간 탐욕의 심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 남들 다 사서 지금 테마가 만들어져서 여러 종목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오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지금 테마로 분류되어 있으면서 약간 상승세를 타는 것에 그냥 탑니다. 원인 분석도 별로 안 하고, 자, 이것이 테마입니다 이러면 테마로군 이렇게 생각하고 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급등하는 거예요. 그죠? 심리가 어느 쪽에서 움직이느냐, 혹은 뉴스가 어느 방향으로 조작되느냐, 조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뉴스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느냐, 그리고 수급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이 돼서 약간의 의도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급등세가 서로 종목이 교체돼 가면서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 재료가 소멸합니다. 재료가 소멸하거나 혹은 약해지거나 이렇게 되죠. 재료라는 것이 한번 등장했을 때 그게 완전 소멸되는 경우는 사실 조금 드물고요. 재료라는 것은 힘이 약해집니다. 약세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 재료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한테 그 유통되지 않네. 그렇죠? 사람들이 뭐 이 재료에 대해서 다들 잊어가고 주의가 떨어져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런 때 다른 재료들이 또 등장하거든요. 다른 뉴스들이 등장하고, 뭐 세계의 역사나 세계의 경제는 어쨌든 돌아가기 마련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어떤 이벤트들도 계속해서 일정을 따라 혹은 어떤 뭐 특정한 사건에 따라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건에 따른 파생된 뉴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급이 빠지기 시작하죠. 이제 좀 팔아야 되나 보다. 사실은 수급 이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급은 늘어나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 자체가 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수급 유입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간단하게 수급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죠? 수요는 뭐예요? 사고자 하는 거. 그리고 공급은 뭐예요? 팔고자 하는 거예요. 자, 수급이 유입된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예요. 근데 수급 이탈은 대체로 어떻죠? 어떻게 이루어지죠?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고 하죠. 그래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자, 가격이 어느 순간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일정하게 눌림목 같은 상황들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사람들한테 슬슬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폭락 혹은 급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테마주는 재료주보다 더 큰 변동성 군집의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재료주는 개별적으로 어떤 그 기업과 관련된 어떤 뉴스 혹은 사건 혹은 실적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재료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산업군과 관련된 형태로 집단화되었을 때 혹은 산업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종류. 그렇죠? 테마주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로 테마가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명확하지 않은 형태의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루머에도 테마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뭐뭐 어떻다더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이 개발된다더라. 어디가 신기술이 뭐 어떻게 한다더라. 혹은 어느 회사가 사실 다 준비를 하고 매출을 올리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특히 뭐 바이오주 같은 것들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죠. 어디가 2상을 통과를 했네, 3상을 통과를 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바이오에서 실적이 나게 되려면 어느 정도요? 예, 적어도 KFDA 정도는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진짜 미국 FDA를 승인을 받는다. 그것도 사실은 가는 길에 한 중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FDA라는 조직 자체가 유용성이 떨어지는 어떤 약품에 승인을 내주지는 않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았다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료나 테마들이 만들어지는 혹은 루머들이 그러니까 그렇다더라라는 루머는 사실은 그런 인증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뭐 했다더라라는 수준의 이야기예요. 실은 어디다가 뭐 기술을 판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뉴스가 만들어지고 재료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료 실체가 있고요. 수급, 거래량 기관, 거래량 기관 개인 뭐 외국인 비중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나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심리를 근데 실제로 보시기에 심리를 자극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뉴스 자체가 재료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재료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수급이 발생하나요? 네. 재료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소식이 나기 시작해요. 뉴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야, 뉴스가 난 거면 이미 늦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뉴스가 안 나고 기업의 내부 상황들이 어떻게 외부로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죠? 뉴스가 나야 사실 심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급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테마주의 상승 6단계 패턴 요거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첫 번째로 재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뉴스나 정책, 계약, 수주, 뭐 예를 들면 유력한 정치인으로 등장,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소수의 선행 투자자가 진입합니다. 중심주를 대장주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죠. 대장주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대장주 이렇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열심히 쫓아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반도체 대장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게 대장주예요. 그런데 테마주를 이야기할 때는 대장주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섹터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산업군들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장주는 가장 큰 기술력과 가장 큰 매출과 규모로 승부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이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에서는 어떤 회사가 대장주죠? 아무래도 HD 현대중공업이죠. 그죠? 네. 뭐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결국은 저기라고 하면 대장주 뭐 예를 들면 2차전지라고 하면 대장주가 누가 되겠어요? 뭐 이런 회사 저런 회사를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일단 LG에너지솔루션하고 SDI, 삼성 SDI가 될 거예요. 둘 중에 뭐 누가 대장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라고 할 때 요거는 섹터나 산업의 대장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테마의 대장주는 좀 다릅니다. 규모가 작거나 시총이 작거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심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심주는 실제로 그 나타난 재료와 직접적으로 가장 연관성이 있고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일단 정의를 합시다. 일단 정의를 합시다. 그렇지만 현상적으로 나타났을 때 대장주는요, 제일 빨리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보통 대장주로 하고 이야기합니다.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이요. 보통 테마가 뜨고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세가 이루어지면 상한가를 갑니다. 예. 그래서 상한가는 물론 테마의 아주 초기에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테마의 초기에는 제법 강력한 상승세 정도였다가 그게 나중에 테마가 강해지고 발현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상한가가 나올 때쯤 되면 그 상한가가 나올 때쯤과 비슷하게 대중이 인지를 하고 그 대중이 인지한 것이 결국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상당히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자, 대중인지는 뭐예요? 뉴스가 급증한다. 검색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개인이 대량 진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가 움직이면서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과열 구간이 생깁니다. 이제 뭐 상한가를 계속 가면서 뭐 이현상을 때린다든가 아니면 상한가 간 다음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급등 상한가 단일가 거래 폭증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죠? 예, 거기다 뭐 거래 제한 중간에 걸리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상한가를 치고 올라갑니다. 그죠? 그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는 건요. 항상 그 전고가를 뚫는 돌파에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실제는 아래쪽, 즉 저점 근처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상한가입니다. 그죠? 예, 최근에는 사실상 상한가는 고점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저점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상한가가 나타날 때 무엇인가 뉴스가 있고 그리고 저점에서는 사실은 꼬다리가 쫓아가는 추격적인 경우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가려보셔야 돼요. 과연 이게 중심을 가지고 어떤 실체가 있는 형태로 올라가는 것인지 테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발 관련 자산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자산이 그 회사의 자산이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유사한 이름이나 아니면 유사한 업종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묶이는 경우도 있어요. 실은 없는데. 근데 오히려 그 실체가 없는 종목이 갑자기 급등해서 연상을 때리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가리셔야 돼요. 참 이게 지금 실제로 실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는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과열 구간을 지나게 되면요. 막 돌파할 것처럼 강력하게 빨간 장대 양봉을 날리면서 올라가죠. 혹은 뭐 갭상승을 해서 떨어지지 않는 형태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거래량은 폭증합니다. 그죠? 거래량 폭증. 뭐 때로는 거래량 폭증하지 않아도 상한가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외적인 경우긴 하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대개의 경우는 심리를 동반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올랐다 싶으면 고점 이탈을 합니다. 피크아웃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피크는 뭐예요? 고점, 정상, 산봉우리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아웃합니다. 그래서 음봉, 거래량 감소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거래량 폭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지면서 거래량 폭증이 일어나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이때 주도 세력이 이탈하면서 어떻게 돼요? 팔면서 이탈하는 거죠. 이탈이라는 게 뭐예요? 그쪽에서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공급량이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렸으니까 이익 실현을 하면서 빠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개인들이 심상치 않은데 나도 여기서 더 손해 보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약간의 투매가 시작이 되죠. 던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상승분을 반납하고 초기 가격으로 다시 회귀합니다. 테마 이전 가격으로. 그런 식으로 테마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테마를 타고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해하시면 자, 차트를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면서 내가 봤던 차트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그 머릿속으로 그려보실 때는요. 상승될 때 그리고 아래쪽에 저희가 주로 배치를 하는 거래량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거래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언제 접근하면 위험할지가 대충 나오죠. 언제요?
그건 다음 페이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테마주의 하락은 6가지 원인 정도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6가지로 구분은 해놨지만 실제로 재료의 소멸이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충분히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하는 과열 구간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료 소멸이 있죠. 정책이 변경된다든가 업황이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든가 그 소문이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죠. 계약 취소 이런 것도 쓸 수 있는데 여기 나온 3가지는 사실상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재료는 기본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테마에 있어서는 그 뉴스 재료의 힘이 약해질 때입니다. 실은 재료가 소멸한다기보다 실제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예, 정책을 누가 발표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렇다고 계약이 없어지지도 않고 정책을 없애지도 않지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 시간이 지나면 다른 회사가 더 큰 계약을 했다고 발표를 하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나왔던 정책들은 대중의 주의를 끌지 못하고 서서히 힘이 약해집니다. 그게 사실은 재료의 소멸이라기보다는 재료의 약화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차익 실현 물량 폭발 요거는 뭐죠? 어느 정도 고점이 찍었다고 판단했을 때 되게 발빠르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어떤 세력들이 움직여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과열 후에 매수세가 부재하다. 과열이 됐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면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은. 혹은 원인과 결과기도 해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공급만큼 수요가 못 따라줄 때 매수세가 못 따라줄 때 결국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2번, 3번은 사실 원인 결과나 혹은 동시에 나타나는 어떤 관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마찬가지죠. 차익 실현 물량 폭발이라는 거하고 기관하고 세력 이탈이라고 하는 건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6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원인 결과나 혹은 같이 융합돼서 나오거나 이런 형태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추격 매수자, 뒤에 들어갔던 추격 매수자가 공포에 의해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점점 더 공급량은 늘어나고 그리고 수요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즉 매도량은 늘어나고 매수량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면서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재료보다 과도한 주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 버블이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 폭락이 일어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자산주가 있어서 자산이 재평가 받는다고 할 때 실제로 올라갈 때는요 그 자산보다도 오히려 그 자산 가치보다도 훨씬 더 이상하게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뭐 테마주로 묶여서 실체가 없는데도 급등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나중에 이게 재료가 뭐였더라라는 걸 잊어버리게 될 만큼의 어떤 위력을 발휘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버블입니다. 그래서 특히 테마주는 재료 소멸보다는 재료 약화가 조금 더 큰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이 전체적인 것들이 의도적인 스토리에 따라서 만들어질 때도 많습니다. 실제로 루머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누가 뭐뭐 한다더라라는 것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냥 떠도는 소문에 따라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고하게 사실 기반의 어떤 실적 기반의 그런 부분들 혹은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는 실마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잡으셔야지 누가 뭐 어떻다더라라는 식으로 테마가 만들어지고 뉴스가 만들어져서 거기 부안해동 하시다가 크게 큰 코 다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옥석을 가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전 사례 구조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정책 테마 있죠. 정부 발표가 테마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탈플라스틱을 하겠다. 혹은 자 이제 원자력 발전 쪽을 좀 신경 써볼까라고 지원을 하기로 합니다. 뭐 물론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가는 섹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시기가 어느 순간이 되면 반도체 지원 정책이나 2차 전지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이 정기적으로 발표됩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특정 산업 지원을 발표한다. 그죠? 그렇게 되면 관련 기업이 급등합니다. 관련된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어떤 정책 관련주라고 해서 묶여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 관련 기업들이 급증을 하는데 그 안에는요 뭐가 섞여 있어요? 예, 실제로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그냥 별거 없는데 그 안에 같은 테마라는 형태의 이름으로 묶여 있으면 덩달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덩달아서 올라가는 것들이 오히려 어떤 때는 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 원인들은 좀 다양합니다. 자, 관련 기업이 급등하고 그 외에 2차, 3차 연관 기업까지 그 바람이 확산되면서 때로는 2차, 3차 기업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고가 행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 수혜주만 중장기 유지, 나머지는 하락이라고 보시는데 테마는 사실상 어떤 테마가 올라갔다가 그 주의력을 잃을 때, 주목성을 잃을 때 대체로 같이 내려갑니다. 네. 수혜주만 남아서 상승한다. 그거는 실적으로 나타났을 때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예산 현실화 여부에 따라 테마 지속 기간도 결정이 되죠. 근데 테마는요 기본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이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주목성과 심리 그리고 단기적인 수급 이런 것들이 그 상승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지속 기간 자체 뭐 테마에 따라서 지속 기간 뭐 장기 테마, 단기 테마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기 테마의 경우에는 그 상승세를 일부 종목들이 계속 이어 나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정책 테마는 일단 예산하고 실행 여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가 키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선 반영되면서 테마의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한 가격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신기술 테마입니다. 신기술 테마는 사실상 조금 더 수명이 길어요. 정책 테마보다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테마가 교체되면서 나타나는데 테마가 교체되면서 나타나는데 이런 기술적인 큰 변화는요 자주 눈에 띄게 돼요. 왜 그러냐면 미국장의 영향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신기술은 사실상 미국장에서 가장 먼저 반영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는 더하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오르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따라 오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을 모아놓은 그런 거고요. 그게 오르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분명히 따라 오릅니다. 자, 글로벌 기업의 기술 발표가 있죠. AI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 근데 글로벌 기업이 딱히 미국 기업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글로벌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뭐 어디서 로켓 발사 기업이 상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나라에 관련도 없는 우주 개발 기업들하고 벤처 투자자들 주가가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관련된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우위를 갖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기술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존재는 굉장히 좀 절대적이긴 하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 물량 관련된 메모리 물량 관련된 내용들의 발표가 있으면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최근에 요즘에는 뭐 HBM 같은 새로운 메모리 기술의 뭐 수용과 발표 이런 것들이 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있는 중심주가 장기적으로는 우위성을 갖고 가게 되죠. 근데 기술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심층적으로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술 가능성이 없는 종목인데 그냥 엮여 있는 종목들은 단기로 급락을 반복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 재료가 신기술 테마가
그 종목이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술 기반 테마는 실제 있는 중심주만 살아남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실체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사실 일반 투자자가 좀 알아내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느 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로봇주 같은 경우는 LG나 삼성이나 현대자동차하고 강하게 묶여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회사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남고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을 지속하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좀 뭘 해볼 거냐면 좀 위험한 테마인데 정치 테마입니다.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특정 정치인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 요즘에는 정치 관련해서 여론조사들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의 향방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주식에 어떤 특정한 정치인의 테마가 형성되기도 그리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어떤 선거에 대한 미칠 수 있는 영향성들이 사라지는 경우에 대개 사라집니다. 근데 사라지는 경우가요, 여러분들 꼭 선거에 져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선거에 이겨도 그 테마주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겼으니까 선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환율 관련된 거 아니면 금리 관련된 그런 테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테마들은 어때요? 금리가 오르고 내리기 전까지 주가 방향이 움직입니다. 근데 막상 금리가 어떤 수준으로 고정이 돼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 저기라 재료 소멸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금리가 결정이 되면 입니다. 자, 그리고 선거 전까지 여론조사에 따라서 단기 파동이 반복돼요. 오늘은 누가 이겼다. 오늘은 누가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혹은 새로운 신규 세력이 등장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거나 특정 테마가 오르고 내리는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실제 정책과 가능성에 따라 장기성이 갈린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정치 테마에 있어서 장기성의 어떤 정책 테마로 전환되는 경우는 실제로 누군가 선거에 당선이 되어서 그 사람이 정책 발표나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플랜이 발표될 때까지 발표될 때까지 발표되고 나서야 실은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장기성 자체는 크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 직후의 테마 소멸합니다. 선거 직전 직후에 소멸하죠. 그래서 테마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는 어떤 특정 선거라는 기간 제한이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면 사실은 정치 테마 쪽은 약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테마 매매에서 꼭 봐야 되는 5가지 체크리스트를 봅시다. 관련 기업의 실적 사업 구조가 실제로 테마와 연관성이 있느냐. 첫 번째 봐주시면 되고, 이 기업이 테마의 중심주냐, 그래서 추격주냐 중심주냐를 알아보는 건 정말 힘듭니다. 실제로 실이 있다고 해서 어떤 테마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중심주로 판명되는 경우가 뭐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약간의 작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게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실적을 가진 어떤 종목보다 그들이 예를 들면 작전을 쓰는 어떤 세력들이 원하는 혹은 준비를 해둔 물량을 확보해둔 그쪽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격주 중심주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초보들은 이런 부분들의 테마주는 조금 신중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가 위치를 가지고 한번 잘 보십시오. 주가 위치.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들은 사실상 피크아웃이 곧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물론 뭐 굉장히 여러 경우에 있어서 끝간데 모르고 저기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계속해서 돌파가 일어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실이 없는 경우에도 작전성의 돌파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높은 고점들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그때에 먹고 빠지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성공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급락은 사실은 뻔한 겁니다. 급락은 허리 이후에 사셨다 그러면 급락 때 여러분들이 막지를 못해요. 왜요? 수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그냥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고점 돌파 구간은 가능하면 조금 신중하게 가십시오. 가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구간이고 신중하게 하십시오. 대신에 초입 구간은 안전하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초입 구간에 얘가 갈지 안 갈지를 몰라요. 초입 구간에 얘를 갈지 안 갈지를 모르고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정고점 돌파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정고점은 상당히 여러 군데에 이미 분포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고점에서 모멘텀이 있는 약간의 어떤 힘이 있는 정고점들과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는 차트를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는 능력도 좀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초입 구간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덜 아프기 때문에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혹은 조금 기다려 볼 수 있다. 내가 이 테마가 좀 장기적인 테마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단기 테마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먹고 빠지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안 들어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초보들 제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보 중에서 그런 능력 가지신 분은 이미 초보가 아니죠. 그래서 초보들은 좀 큰 테마를 보고 산업적인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런 큰 테마를 보고 초입 구간에 그 테마에 들어있는데 기술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되 어떻다고요? 가격이 좀 낮은, 그죠? 약간 저평가된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수급 보시는 거죠. 수급, 여기 지금 테마 매매에서 이야기를 할 때 수급 이야기를 매번 하는데요. 수급을 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 초보잖아요. 날고 기는 사람들도 사실 테마 매매에서 수급을 타고 성공하는 경우에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에서 거래량 급증을 하는 건 분명히 초기 신호기는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얼마가 늘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파악한다거나, 그죠? 예, 거래량이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거래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몇 배 늘었어. 그럼 이거를 거래량 급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 그 판단 기준 자체는 사실은 좀 경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신호나 과열 신호라고 부르는 부분들도 조금 겪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 급증과 거래량 폭발을 구분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 경험의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료의 지속성, 기간이 짧으면 단타형 테마고 기간이 길면 중단기 테마라고 말할 수 있죠.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테마가 단타형 테마인지 중장기 테마인지 구분하실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은 초보들한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테마에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중장기 테마는, 정치 테마는 절대 중장기가 될 수 없어요.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저기서 중장기 테마로 거의 유일한 것은 세계 산업의 트렌드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도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물론 뭐 그 AI 같은 경우에도 AI 버블이라는 이야기 혹은 IT 버블이라는 이야기들이 늘 시장에 한 번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역시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장기 테마는 존재하고요. 산업이 돌아가는 건, 변경되는 상황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초보자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 5가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좀 이것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꼬랑지 주식을 간다, 그죠? 꼬랑지 주식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올라갈 수 없는 힘이 없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의 실체 확인 안 하시는 경우 많아요, 루머. 그리고 네 번째, 과열 구간에서 오버나잇 보유. 글쎄요, 초보들이 오버나잇 보유 안 하실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는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오버나잇 안 하시는 게 제일 상책이다라고 말하는 단타 매매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대부분의 단타 매매 전문가들은 실은 데이 트레이딩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루에 사고 파는 것 끝내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에는 현금밖에 안 남아있다, 이렇게 하시는 주장을 하시는 건데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뭐 단거리 경주하는 경주자들의 어떤 그 경주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영역일 수 있어요, 이쪽. 자, 5번째, 테마 종료 구간을 모르고 버티다가
손실이 확대된다. 테마 종료 구간을 누가 알겠어요. 테마를 통해서 조작을 하는, 수급을 조작하고 가격을 약간 자기 뜻대로 움직여 보려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면 테마 종료 구간을 알기가 힘듭니다. 이거 이때쯤 떨어질 때 됐는데 재료는 거의 다 소진된 것 같은데 그래도 갑니다. 심리를 잘 조정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맞는 명제이긴 한데 언제이냐를 알아본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쉽지 않습니다. 실패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초보자들이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인 거죠. 그러니까 테마는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냐?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테마는 좀 긴 호흡을 가진 산업적인 변화의 테마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 테마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함정적인 판단 근거에 따라서 들어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강의 요약하겠습니다. 테마주는 재료하고 수급하고 심리의 합이에요. 상승도 6단계, 하락도 6단계입니다. 그래서 정책, 기술, 정치 테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되게 많죠. 테마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다 지속성하고 위험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심주 찾으시는데요. 굳이 중심주를 찾으시기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중장기의 테마를 가진다라고 할 때는요. 확실히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우월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시고요. 특히 재무적으로 안정된 기업을 좀 가십시오. 재무적으로 안정된 기업을 찾으셔서 좀 호흡이 길게 가시는 게 좋아요. 중심주를 그렇게 찾아주시고 그 중심주가 뭐 고점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고점에 있을 때는 가능하면 좀 언젠가는 또 좀 낮아질 때가 옵니다. 그게 눌림목일 때도 있고 조금 저점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점 추격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마주 매매는 심리전이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예측 가능합니다. 구조는 어느 정도 알려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 움직임의 타이밍을 찾는 것은 솔직히 경험의 영역이 되는 거죠.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아마 테마주도 어느 정도는 이해에 기반해서 좀 신중하게 잘 가질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